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에 대하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 김우생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함께 가자. 참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부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홀로 사신 분들은 또한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는 사랑을 꽃처럼 눈으로 보고 비둘기 소리처럼 듣고 포도 열매 아름다운 향기처럼 향내를 맡고 그래서 눈으로 사랑을 보고 귀로 사랑을 들으며 입으로 사랑을 맛보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 전체에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아마 솔로몬 왕이나 술라미 여인도 그랬던 것 같고, 술라미 여인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유대인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고, 또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꼬무잡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을 이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이하다니 세상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표현한 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여인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랄 정도로 어떤 문학이라 할지라도 이 아가서처럼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 없거든요.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행복을 평생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 왕에게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서 어떤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크게는 이 포도원이 교회를 두고 얘기하고도 있고요. 또한 작게는 가정을 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포도원처럼 무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동산에 가득하고 그런 꽃길을 걷는 그 두 부부에게 술라미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축복을 뺏기지 않게 해서 무슨 여우?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여러분 많은 비유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작은 여우가 뭘까? 그것은 부부의 대화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신앙의 전제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의소소통이라는 단어, 결국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의소소통인데 이 의사소통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 불통이 안 되려면은 내 생각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전달되어야지 전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소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 중에 저에게 다시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 있는데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100% 수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구나. 부부지간에 항상 옳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7%만이 인식이 된다. 몇 프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제대로 했다라는 걸 갖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억양, 어떤 톤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했느냐, 화가 난 상태에서 했느냐, 감정이 폭발돼서 한 상태에서 했느냐, 내가 편안 속에서 했느냐, 그것이 38%. 그건 이미 억양이 달라지면 어떤 말을 했다는지 그것은 상대방이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억양. 여러분과 저는 대화 나눌 때 어떤 억양을 썼어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했다는 것으로 만족했는가? 더 중요한 것은 55%가 차지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했느냐, 내 얼굴이 어떤 표정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100%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많은 말을 하기도 했고 많은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구나. 상대방의 억양이나 상대방의 그 태도가 그 말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 전달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화에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화를 할 때마다 싸움으로 끝나는 부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싸움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나누든지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무서워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두려워하는. 두 번째는 어느 편에서만 계속 말하는 부부. 한쪽에서라도 말을 하니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가 되는 경우인데 항상 말을 하다 보면은 한편은 듣기만 하고 한편은 계속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대화가 나눠지지 않게 되는데 이 풀투니어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에 듣기를 배우는 것은 아름답고 멋지고 자유함을 준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아름답고 멋지고 자유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성공법인 1, 2, 3법칙인데 말은 1분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뭐하라? 맞장구를 쳐주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맞장구 쳐줄 때 거기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대화밖에 나누지 못한 부부가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생활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TV에 대한 드라마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 대화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정동섭 상담 교수도 존 포엘의 그 상담학자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했고 저희 종안교회가 그 한 30년 전인가 오래전에 버스를 그 차량 운행을 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겨울에 저희 종안교회에서 서울 친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원 경축 나눠지지 않을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 70명 이상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 추운 날에.
그래가지고 그때 강사를 연대 상담학 교수를 강사로 세웠는데 이분이 이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 대화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에 대한 보고. 날씨가 어떻죠? 요새 뭐 뉴스 요새 최근에 일어난 일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세 번째는 3차적 대화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나누는 것.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자기 생각과 판단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 4차원 대화와 5차원 대화거든요. 진정한 부부라면 4차원 대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누는 것.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때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난다. 당신이 미운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그 몸에 밴 상처가 이게 다시 살아나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해서 자신의 감정, 느낌을 서로 말할 수 있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you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 내가 그렇다는 것.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서로 간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차원적 대화는 서로 공감하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대화거든요. 이심전심. 무슨 말을 하든지 100% 이해가 되고 저분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그것을 우리는 5차원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화를 나눌 때 4차원, 5차원 대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말하는 반응들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입을 다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할 때 너무 쉽게 화를 낸다든지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말의 꼬투라미를 잡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그러니까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서 오히려 도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해요. 그 말을 꼭 꼬투리를 잡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의들은 여자들이 분노를 잠재우면 기능성 자궁 출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기만 해도 이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몸에 마른 버짐이 생기고 사마귀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신경성 이염 장염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송루이 병원 피부과 전문의이면서 정신 분석 의사인 다니엘 포메이리 박사는 피부병의 80%가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이런 몸에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서로 안다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해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5번째, 침묵이 자주 흐르고 냉전 상태가 자주 있는 부부. 의견이 충돌할 때나 상대방이 불쾌할 때 입을 다물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면요, 웬만한 문제는 80% 이상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의 가정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이상적인 대화법을 얘기했는데 하루에 2번씩만 대화 나눠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시간도 4, 5분씩 2번만 대화 나눠도 최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4, 5분, 저녁에 퇴근해서 4, 5분 정도 부부지간에 마음에 서로 간에 그 감정을 표현하고 느낌을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개입된 부부가 얘기하려면 항상 자녀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 대화가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어린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좀 맡기고 1박 2일 해서 여러분들이 부부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 때문에 그거를 떼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건강해야 남편이 건강하고 또한 자식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의 건강이 곧 가정의 건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 부부 상담 전문가는 결혼은 잘못이 없다라는 책에서 수많은 부부를 상담한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자존감, 존재감을 살려주면은 이 건강한 남편이 되고요. 여성은 안정감, 남편을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자존감, 존재감을 세워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남편 잘 만났지 라는 거. 또 아내가 남편 덕에 나 호강해. 또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줘서 고마워.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어려운 거 아니죠? 거기에서 남편들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가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그 존재감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변함없는 애정으로 아내의 안정감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쉬는 날 함께 무엇을 할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당신은 언제나 사랑스러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하면서 아내의 이제 안정감을 주게 됐을 때 그 아내는 거기에서 편안을 얻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뭐요? 남편은 뭐요? 자존감, 존재감. 아내는 뭐요? 안정감.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꽃이라도 한번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가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성은 일반적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남성은 객관적이고 여성은 주관적. 남성은 목표 지향적이고 여성은 대인관계 지향적. 남성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여성은 긴장 해소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남성은 자기 비밀보다 남의 비밀을, 여성은 남의 비밀보다 자기 비밀을. 남성은 결혼의 자유를, 여성은 결혼의 뭐요? 행복을. 남성은 성을 위해 사랑을 주고 여성은 뭘 위해? 사랑을 위해서 성을 주고. 여성은 언어적, 남성은 행동적. 이런 것을 서로 알게 됐을 때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누구 입장?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말하는 재미로 산다면은 형제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는 반드시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지 쉬제이는 이 상담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거룩한 결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견해로 사물을 본다. 그리고 그 사물을 깊이 이해하려면 두 견해가 다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의 두 견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두 견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새 가정 행정을 제가 곧 몇 번 봤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새로운 것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면서 두 견해가 필요하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부부다
성격이 판약에 다를수록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와 성격이 다르지? 그것은 무슨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일단 믿으세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성격이나 기질이 이상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무슨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부에서 무슨 부부로? 예, 요거 하나만 얻어가도 돼요. 예, 오늘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어서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저분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닌가요? 저분이 나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매력끈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날은 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싫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견해로 사물을 보는 이 두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뭐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아내가 틀렸다.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뭐하지 못한, 보완하지 못한, 더 아름다운 건강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에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 그 기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히포크라테스는 주전 400년 전에 벌써부터 4가지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4가지로 구분했는데 혈액, 흡담증, 또 황담증, 점액 이것으로 사람을 4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마이어스 브릭스 학자가 인간 성격 유형을 16가지, MBTI 16가지로 말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성향이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는요, 4가지 책을 이제 주장했던 히포크라테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체계화했고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게 한, 보급한 일을 한 사람은 팀 라헤이 목사님인데 성령과 기질한 책이 이미 번역돼서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책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기질을 4가지로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 4가지, 크게 4가지 종류로 했고요. 물론 MBTI도 여러분이 보면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6가지지만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의 기질을 4가지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님에게 그 받은 DNA가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4가지가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들 조금씩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많다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O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그것도 P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성격을 나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기질은. 그런데 우리의 성질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질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환경이나 또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은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질은 이미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변화된 것을 성격, 인격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은 품격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은 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갖고 품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질들을 제가 쭉 책을 본 결과 거기에는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아내가 내가 당신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자기 기질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도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중에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주 기질이 나쁜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장점도 50%, 단점도 몇 프로? 50%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과 제가 부부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장점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예. 물론 그래서 부부지간에 분명히 장점과 또한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첫째는 배우자에 대해 이해와 용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 안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뭐하는? 이해와 용납하는.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 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이제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결단한 거예요. 예. 내가 결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동석 교수는 여성들이 말을 못할 때 마음속에 우울증과 이계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질이라는 단어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형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형질이 바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은 결국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두 번째는 대화하기 위해서 적합한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가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부지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좋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초창기에 이런 일을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남산 벤치에 올라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떠나야겠다는 얘기고 저는 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취하는 사람이 있고 경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취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태도예요. 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부지간에 청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경청. 왜 저분이 화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논쟁이나 자기 방어는 금물이다. 반드시 대화 나눌 때요. 잠깐만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좋은 교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진실을 말하는,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부부지간에 더욱더 건강한 관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심여대 심리학과 최규명 교수는
최규만의 마음의 이야기에서 부부싸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고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대화 방식이다. 저희들은 그동안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다고 얘기해 왔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이미 기질은 누가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임한 교수가 쓴 책 중에는 이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대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차이 때문에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응? 당신이 보다시피 내 성격이 그렇잖아. 뭘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닌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성격은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질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또한 가정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 갈 수는 있잖아요. 이분이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 상담가 카트만 박사의 예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부부싸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고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 방식이다. 이분의 말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카트만 박사가 3천 쌍의 부부들의 행동을 관찰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부부의 특징 중에 부부싸움에서 약 90% 이상이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비난, 멸시, 책임 전가 및 담쌓기 대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다 알죠. 예? 뭐 3천 쌍 상담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죠. 예,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박사가 된 것은 이런 것을 토대로 실제적인 것을 상담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해야 교수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최규만 교수는 부부 상담하면서 부부가 연애하고 결혼한 것은 많은 부부가 자신과 다른 성격적인 특징이 있어서 호감을 느끼고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매력적인, 아까 얘기했던 이상적인 것이 되었는데 결혼 후에 보니까 그것이 독약처럼 느껴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져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 예로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부부끼리 차분하고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기를 내성적인 아내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외향적이다 보니까 외출해서 동창 모임, 동아리 모임,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가는 데는 많은 거예요. 이런데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처음에는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내에게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 저렇게 다니고 나는 아내만 자식들을 키우고 여기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갈등은 부부의 성격 차이가 원인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인식 공격성 대화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카트만 박사가 행동 관찰을 통해서 밝혀낸 문제성 대화의 특징은 평가식 및 비난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자꾸만 그것을 비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뭔지 이해되시겠죠?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상대방은 뭐예요? 비난하고 평가하려고. 여보, 당신이 이런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평가하면 이미 대화가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화 나눌 때 내가 대화의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 얘기하려면 방어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더 갈등이 심해지는. 오히려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부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 남편이 세수할 때마다 이제 물을 바깥으로 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세수할 때마다 머리를 감다 보니까 그 거울에 이제 튀기는데, 예. 제 아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의 얘기예요. 아내가 여보, 좋은 뜻에서 여보, 당신 세면대를 이용할 때 물이 세면대 바깥으로 튀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때 물을 딱 닦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은 어린 되어도 세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 요거는 비난식이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안 해도 잘 알죠?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그 작은 거. 이것이 지금 3,000쌍을 연구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연구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대화를 할 때 어떤 공격식으로 나는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면. 송기론 박사님, 저는 이분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치약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고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던 습관이 있는데 아내는 중간에서 짜가지고 싸우다가 이분이 내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인데 이분이 행복을 낳는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신앙은 최상의 관용이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관용 베푸는 거. 야, 김준호 목사님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김준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공동체 생활 하시는 거 알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되게 크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생활하다가 변화가 돼서 나가게 하는데 아쉬울 때는 좀 살려주세요 들어오더니 떠날 때는 말없이 가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게요. 근데 사모님을 꼭 꼬집어 한마디 하고 떠나더라고요. 뭐가 어땠대? 아쉬울 때는 그냥 뭐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좀 사람이 돼서 나갈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핑계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때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아휴 병신 꺼져버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병신 꺼져. 그렇게 심한 말을 얼마나 속상하면 공동체 생활에서 그 밥도 먹여주고 그 이불도 빨아주고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꼭 무슨 이유 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당연하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그렇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되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 가운데 누가 떠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어머 그래요? 이렇게 했다. 다른 말 쓰지 않았다. 속은 상하지만 어머 그래요? 떠나겠다는 사람 어머 그래요?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본인이 잠에 들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너무 부자가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너무 놀랬고요.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은 사람 너무 놀랬고요. 나중에 그 공동체들이 들었을 때 사모에 대해서 다 놀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을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음을 넓히라. 왜? 이로부터 난 지혜가 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내는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와서 남편이 서둘러 운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입니다. 송기련 목사님이 얘기해요. 아내는 그 순간 천천히 몰지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응? 다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몰죠?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천천히 몰게 됐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더 거칠게 몰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평가식, 비난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송기련 목사님이 변화가 된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조금만 서둘러도 이렇게 쫓기지는 않을 텐데 시간에 쫓긴다 싶으니 제 시간에 가기에 급히 차를 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삼아 위험한 운전을 해야 하는 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야,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또 남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다니 당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수준 높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처럼 세게 들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갈 때는요. 아내가 30분 전부터 서둘러 가지고요. 30분 전에 교회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관용이라는 게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당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관용은 정당하고 옳은 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비난적이나 공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에게 뭐를 베풀자고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관용,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어떤 순간 우욱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절제하고 위로부터 온 지혜, 아내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남편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남학생들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똑똑한 그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더 수재들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졸업생 268명이 인생을 졸업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이 학자는 72년간의 인생을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72년간.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중년기에 접어들자, 대학을 마치고 중년기에 접어들자 적대적이 되고 가출하고 마약을 하고 일찍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수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생활에, 하버드 대학 생활에 오히려 평범하게 보이고 인간관계가 좋았던 학생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인간관계이고 둘째는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관계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줬어요.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이제 우리는 칭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의 몸으로
들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